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혜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구혜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 이 간밤에 미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일축 발언에 좀 비둘기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일 미 증시가 이 훈풍을 보이면서 마감을 한 것에 영향을 받았고요. 엔비디아랑 퀄컴 그리고 애플 등의 이 대형주의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 업종들 흐름 굉장히 괜찮았고 이 휴대폰 부품주까지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좀 안타깝게 이 하락 전환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 오늘 어떤 뉴스가 보도가 됐냐면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단체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미사일을 좀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요. 아직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우리 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도 휴장일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올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장 시작 직전에 미국의 IRA 관련된 법안이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소재죠. 이 흑연을 사용을 해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데 2차 전지와 더불어서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시장과 관련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방향들 이 오수다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수다는 이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 경제 이렇게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 마감 직전에 관련된 이슈와 함께 특징적 흐름까지 모두 짚어보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해당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보고 갈게요. 박은결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장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 증시의 호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양시장 모두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조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은 덜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좀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퀄컴과 애플의 그 호실적을 모두 이어가면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 상승 흐름은 지켜가고는 있지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689.58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상승 출발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조금 줄어들면서 현재 0.19% 상승한 869.10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데요. 기관은 오늘까지 지금 5거래일째 지금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1분기 영업이익에서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발표를 했던 네이버 위주로 조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 홀로 지금 690억 원 팔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조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3거래일째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364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까지만 해도 장 초반에는 지금 좀 반도체주를 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상승하기도 했고 퀄컴, 애플 등이 조금 상승폭을 보이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
준비를 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초반에 출발을 할 때는 상승폭을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점점 그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살짝 0.51% 하락한 77,6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06%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73,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두 종목 모두 8만 원 선, 18만 원 선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에서 정말 좀 성적표가 조금 낮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면서 좀 적자전환한 성적표를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많이 빠진 3.22%,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22만 5,5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또 엔캠의 경우에는 2.69% 하락한 27만 1,0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상황 박은결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이 네이버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관련된 업종들 좀 잘 가고 있는 상황. 저희는 장 마감 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편지혜 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은 농식품 이 수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1사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라면과 김밥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네요. 너무 맛있죠, 라면과 김밥. 네, 요즘 먹방 안 보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 중에서도 매운 라면 먹방이 참 인기라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인기와 더불어 수출에도 효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김치, 쌀, 가공식품 등 효자식품부의 그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거 저도 그 짧은 동영상 있잖아요. 60초짜리. 쇼트 이런가요? 네네. 그 SNS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외국 아이 생일 파티에 그 불닭 라면을 누가 선물을 해줬더니 애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먹고. 아니요. 너무 기뻐서. 기뻐서. 매워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네, 우는 맞아요. 거고. 아니,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다고? 물론 맛이야 있지만 그 정도라고 싶기는 했는데 혹시 이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라면이나 음식들이 이렇게 인기인 배경이 좀 있나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라면 수출액 증가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한류 콘텐츠 인기 상승으로 인해 해외 소비자들의 K푸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한류 콘텐츠의 영향을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앞으로도 좀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가 풀리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올해 연간 라면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성장세 이런 것들이 한국 농식품 이 산업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러한 성장세가 그 전통적인 효자 품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가공식품과 음료 등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쌀 가공식품은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김밥 등과 같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 선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 외국에서 잠깐 살아봤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 밥심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래요? 네, 그래서 끼니를 굉장히 대충 챙겨 먹는데 김밥이나 이런 것들이 먹기는 간편하지만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세계를 열어주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가 좀 계속 되어야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관련된 기관들
기관들은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물류 인프라 지원과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 수입 업체 매칭 등의 활용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각계가 서로 이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음식들이 앞으로도 쭉 고공행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이어서 만나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로 둔화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둔화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희가 느끼는 이 체감 물가는 그렇게 둔화가 되지 않았다 맞아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과일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2.9%대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그 올해 1월 2.8%와 2월에서 3월의 3.1%에 비해서 둔화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 물가는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경제 뉴스를 살펴보니까 네네. 사과 요즘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사과가 엄청 비싸다 그러던데 그렇죠. 얼마예요? 네. 금사과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정확한 가격은 매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존 가격의 거의 80%가 올랐다고 하고요. 와. 배는 100% 넘게 올랐대요. 못 먹겠다. 그리고 저희가 까다 보면 계속 먹게 되는 귤 있잖아요. 네네. 귤은 한 64% 정도 올랐다고 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 배경은 무엇인지가 또 궁금한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는 둔화됐다는 소식이 있지만 별로 와닿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이 된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5%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또 식탁 위에 올라오는 식품 물가인 신선식품은 전월보다 3.7%로 하락을 했지만 전월 동월 대비로는 19.1% 올랐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사과와 배 등의 과일값이 폭등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아직도 가격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식품 신선 채소와 과일의 가격 상승은 주로 저장량과 출하량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사과와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아주 적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디저트로 사과, 배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관련 기관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을까요? 네, 공미수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 심의관은 과일값 강세에 대해서 긴급 안정자금이 좀 지원되고 있지만 사과나 배와 같은 품목이 저장량과 출하량이 매우 적어서 가격이 좀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상황을 말했습니다. 새로 출하될 때까지는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계속해서 안정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너무 비싸다, 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조치 빠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뱅크런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를 대상으로 1인당 보호한도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원리금까지 보장을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작년 하반기에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1조 원을 사들이면서 위기의 새마을금고를 혈세까지 투입을 해서 도와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5천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정부 혈세로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860억 원의 5배가 넘는 규모인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전체 1,288개 금고 중 3분의 1이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출자자들에게 수억 원대의 배당을 알뜰하게 챙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이제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위기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PF 대출 연체율이 7%를 넘어서는 등 위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대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가로챈 전현직 직원들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신입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바꿔 통장에 있던 돈을 빼돌리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기도 했었고요. 또 총선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꾸며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른바 작업대출 의혹도 불거졌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 부실, 대출, 횡령,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마을금고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개선할 점이 좀 많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새마을금고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 관리와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주로 금융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를 감독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라고 합니다. 그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될 때부터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 원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슈는요. 중국에서 최근에 총구이 세트라는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총구이 세트 딱 듣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총을 구웠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저도 느낌이죠. 먹는 네. 구이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총구이 세트가 무엇인지 이게 왜 인기인지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총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총구이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가난뱅이 그리고 거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 층 등을 중심으로 이런 총구이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에 또 주목을 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들을 겨냥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총구이 세트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할인 꿀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은 좀 자극적으로 붙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SNS에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중국 MZ들에게 이게 열광을 받는 걸까요? 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유명 현지 요식업체 난청샹은 최근 3위안 그 한화 돈으로는 570원 정도의 죽, 두부, 두유 등 7가지 메뉴로 이뤄진 조식 와. 상품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중국 지사 또한 2가지 메뉴를 그 하나로 2,6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1+1 세트를 또 내놨다고 합니다. 중국 이케아도 매주 금요일에는 일부 메뉴의 가격을 또 절반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엄청난 할인 혜택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중국 여행 좀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문화가 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파격적일 정도로 이런 저가의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로 경제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중국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소위 거지 메뉴와 역겨운 출근룩이라는 문화가 확산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중국 청년들은 낮은 급여와 적은 복지 혜택 등 취업난에 분노를 또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대졸자들의 평균 그 첫 해 월급은 그 하나로 11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첫 해 월급이 1만 위안이 넘는 경우가 6.1%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이게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역겨운 출근룩 이런 게 뭐 문화로 확산되고 있는데 출근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고 출근하는 게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역겨운 출근룩 너무 이름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중국의 물가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맞습니다. 한데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밖에 나가서 점심 한 끼 사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죠. 진짜 10,000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막 13,000원, 뭐 거의 15,000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심에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하면 10,000원이 훌쩍 넘는다라고 해서 이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또한 요즘 참 점심 한 끼 사 먹기 어렵습니다. 친구들한테 밥 한 끼 먹자라는 말 꺼내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외식 물가가 너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자장면이나 김밥 같은 메뉴들도 가장 많이 오르면서 외식을 포기하고 도시락이나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처럼 저가의 메뉴들을 좀 찾아다니는 직장인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또 이 직장인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이 외식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또 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악순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 저희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21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 마감까지 한 9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 테마들이 뜨거웠는지 짧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이슈가 뜨거웠죠? 오늘 아무래도 제가 방송 초반에 언급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좀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저희가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 소부장 중에서 이 부품에서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이 외국 우려 기업에서는 조달을 하면 안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정부는 외국 우려 기업을 사실상 이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중국산 히토류를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규정을 준수해서 보조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오늘의 전반적인 핵심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해외 우려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미국과 중국 대,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인 거거든요. 이 대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던 미국이 약간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된 이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규정에는 중국산 흑연, 이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 조치가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흑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 원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 한국은 이 흑연을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중국 기업들을 모두 다 대상화해서 이거 이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당장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좀 수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가 좀 예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재무부 그리고 에너지부는 이 최종 규정에서 이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한 배터리 물질로 좀 분류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 흑연을 천년만년 계속해서 써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제 2027년까지 좀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좀 대안을 찾아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2027년까지는 이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을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관련된 유예 적용을 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예 기간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해서 계속 의존하지 않도록 이 2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이 공급망을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최종 규정이 이 폴리티코 보도대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중국산 흑연을 이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온 우리 정부와 또 자동차, 배터리 업계가 모두 환영할 수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2차 전지, 뭐 자동차, 그다음 자동차와 관련된 그 하위단의 부품주 전반적으로 환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아직까지 업황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기는 한데요. 오늘 좋은 소식 하나 들려왔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애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애플 이거 왕관의 무게를 이겼다 이런 표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고 해요. 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이 매출이 약 4%가량 줄어들어서 실적 쇼크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 시장의 예상치를 다행히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애플은 애플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2.2% 넘는 상승,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세 보이는 결과를 또 가져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애플이 매출이 잘 나와서 이렇게 실적이 오른 거는 아니거든요. 이 하락폭을 전혀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시장 전망치가 매출 관련해서는 460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나온 결과를 한번 까놓고 보니까 459억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기도 했고 이게 더 심각해진 부분은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 이상 떨어진 겁니다. 매출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 어디서 다행히 상쇄가 됐냐면 앱스토어나 이 스트리밍 등 서비스 부문 매출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애플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애플의 주가, 이 실적과 연동돼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에 혹시 아이패드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이 주가가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대 상승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이 폴리디중 카메라 모듈 그리고 카메라를 촬영할 때 저희가 손떨림 방지를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 액추에이터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훈풍을 받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대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이 OLED 작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18%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이 BH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에 들어가는 이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품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의 실적도 실적인데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애플이 AI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이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렇게 힘을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 AI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주주들의 마음에까지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신제품 출시가 왜냐하면 당연히 뭐 주가에는 좋은 호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뭐 자세한 계획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출시 계획 구상을 앞으로 좀 내놓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새로운 제품의 탄생이 또 주가에는 좀 좋은 흐름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자사주 매입 소식도 소식이지만 이 AI 탑재 소식이 조금 더 좋게 풀이가 되면서 이 태성은 애플향 AI 서버를 담당하는 폭스콘의 자회사 이 펀딩에
PCB 이 기판과 관련된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애플 신제품 소식 듣고 장중에 아주 큰 폭으로 이 상승하는 흐름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지금 애플 실적 그리고 IRA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이슈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저희 장 오늘 시가장 마감 상황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마감 이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짧게 살펴보고 돌아올게요.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우리 시장 다소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볼 텐데요. 원래 장 초반에는 조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조금 덜 매파적이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했고 애플과 퀄컴이 좀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우리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0.09% 하락한 2681.1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조금 상승 흐름 받고 출발을 했었지만 계속해서 그 흐름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결국 0.17% 하락한 865.9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외에 다른 아시아장들이 또 휴장을 하면서 수급이 조금은 적게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는데 먼저 5거래일째 외국인이 지금 수급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관은 결국 매도로 돌아서서 168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1,142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이 홀로 497억 원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째 계속해서 359억 원 오늘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은 89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기대를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기도 했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애플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 조금 오늘은 훈풍이 불어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빠지면서 0.51% 하락한 77,600원의 삼성전자 거래를 마쳤고 0.23% 하락한 173,200원의 SK하이닉스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홀로 0.51% 상승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에서도 에코와 에코프로비엠이 적자 전환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조금은 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3% 좀 크게 빠졌습니다. 22만 6천 원 선에 에코프로비엠 거래를 마쳤고요. 2.69% 하락한 에코프로 10만 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아침에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후 돼서 이 상승분 좀 반납하는 모습들 여러모로 보이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이 크게 상승불 켜고 움직인 종목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종목들 눈여겨서 보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잊을만 하면 오르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정유와 이 방산, 전쟁 이런 섹터들인데요. 이 종목들 왜 이렇게 오늘 상승을 했나라고 살펴봤더니 다시금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 지난밤에 이슬람 저항군이 이스라엘 수도 이 텔아비브에 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유주들 일제히 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 마감까지 상승 풀리지 않았는데요. 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7%대 상승을 했고 한국석유는 두 자릿수예요. 13%대, 중앙에너비스는 4%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거 뭐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가서 이게 좀 담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쵸. 그렇다 생각을 하다가도 잊을만 하면은 또 자꾸 오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사둘 걸 그랬나 이렇게 또 후회하게 되는 종목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애플과 네이버 이렇게 AI 관련된 이 종목들의 좋은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잘 갔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뭐 전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게 약간 AI 섹터에서 순환매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이 좀 잘 갔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폴라리스 AI 등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시장에서 빨간불 켜고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히 저희 한번 특징주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월 2일입니다. 어제 이제 금융당국이 많이들 기다리셨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의 핵심이죠.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이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았던 만큼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이 많이 쏠렸다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번 발표가 좀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의견도 있고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의견도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시장의 흐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드디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데 주요 내용이 좀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정부가 이제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혜택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기업의 주주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행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는 좀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기타 혜택을 줄 테니까 좀 해라.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앞으로의 목표 설정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좀 발표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한 거고 또 자사주를 CEO가 좀 매입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이 한 4,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에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좀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네. 싱가포르는 우리와 똑같은 정권 거래세 0.2%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배당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우리나라 배당세 16% 받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26%인데 싱가포르는 17%입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는 전체 상장 기업의 중에 35%가 해외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받고 양도세도 받고 배당세도 받고 모든 세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정권 거래세 자체가 없습니다. 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2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모델을 따라가든지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데 각종 세금은 다 거두면서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을 해라. 세금은 뭐 깎아주겠다는 계획은 발표됐지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지금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안에 준비되는 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자율에 맡기다 보면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 이러한 뭔가 유인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이제 못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은 상장된 기업이 지금 현재 4,000개 정도 됩니다. 거래소와 코스타 양쪽에 이제 4,000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한 2,500조 원 정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가 전체 주식 시장의 2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에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건데요. 이게 각 업종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본인들의 뭐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면 반도체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또 이렇게 중동 사태가 악화된다 그러면 또 석유화학 업종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전체 업종들이 한국 전체의 업종은 3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0개로 나눠진 업종들이 본인들의 계획이라든지 발표를 추진하기에는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는 세계 10위이고 또 주식의 전체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고 또 금융업이 좀 약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이렇게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이번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도 하나의 좀 관여하기로 했는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배구조는 가장 자기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애플은 이렇게 자사주도 매입하고 배당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삼성전자, 애플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실적이 나고 영업이익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주식 소각도 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업이익이 별로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10배의 차등 의결권을 줍니다. 한국은 차등 의결권 자체가 없습니다. 쿠팡이 한국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에 상장한 이유가 차등 의결권 10배 줍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에 상장하면 10배 정도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미국의 금융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또 창업자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있는데 정부도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지 우리나라 법인세 26%고요. 네. 미국은 21%. 네. 우리나라 소득세 45%입니다. 네. 10억 원 이상. 근데 미국은 33%입니다. 전 세계 평균의 상속세가 평균이 25%인데 한국은 60%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 락앤락을 포함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속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사모펀드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작년에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4배나 많습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이 정부가 세금 감면에 대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 기업을 좀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제일 좋아하는 이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등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 참여하는 기업은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좀 볼 수 있도록 이 기업들이 공시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골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핵심 지표를 선정해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과연 투자자들의 이 투자 결정에는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마 뭐 이렇게 핵심 지표를 공개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부르는데 네. 기업을 하고 있고 몸담고 있는 사람은 기업에 대해서 잘 압니다. 네. 그렇지만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조치한 것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공개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여라 이런 게 요구 사항인데 또 이렇게 이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이 앞으로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한 6개월 정도의 기업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워낙에 업종의 변화가 무쌍하고 중동 사태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부는
정보에 대한 비대칭. 네. 우리가 주가가 하루에 거래되는 이유가 정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근데 주식을 파는 사람은 주가가 내리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거고 주식을 사는 사람은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가급적이면 공개를 많이 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고 또 많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접한다 그러면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훨씬 낮아지게 될 것이고 주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약해 보자면 이번에 공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기업과 주주 간 소통, 이 주총 정도로 가늠이 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더 참신한 방안들도 나왔을까요? 저는 뭐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다음 카카오가 본사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그 주주총회를 제주도에서 하니까 주주들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주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한다든지 실황 중계를 해준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원의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참여를 시킵니다. 이와 같이 네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삼성전자 주주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만 가져도 주주입니다. 그쵸. 네. 내가 만 주를 가지고 있으나 한 주를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주주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주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PER 곱하기 EPS입니다. 네. EPS는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거고 PER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의 10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한국의 PER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평균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애플은 PER이 40배 정도 됩니다. 테슬라도 한 20배 정도 되는데 PER은 이와 같이 기업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하고 미래가 밝으냐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PER,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EPS를 좀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네. 기업의 이익을 증가하려면 정부가 좀 법인세를 깎아준다든지 그쵸.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훨씬 증가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가의 정의를 잘 살펴보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정부가 좀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세계 평균의 법인세를 좀 낮춰달라. 네. 세계 평균의 법인세가 21%입니다. 근데 우리가 26%고 싱가포르가 17%, 아일랜드는 12%입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 있는 모든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아일랜드가 유치됐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도 법인세를 좀 세계 평균 이하로 좀 내려주고 또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싱가포르나 미국 모델을 좀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겠다.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3조에서 한 5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각종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는 것도 하나의 주식시장의 좀 약점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우선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세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셨는데 좀 같은 답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을 좀 가장 빨리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딱 꺼내들어야 할 이 회심의 카드, 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핵심의 이 인센티브를 뭐라고 보시나요? 이거 좀 짧고 굵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옮기기로 했는데 많이 삼성전자에 있는 기존 공장의 11배를 텍사스에 짓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은 보조금을 9조 원을 주고 땅을 무상으로 줍니다. 네네.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의 굴지의 모든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모든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제조를 베트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세금을 좀 인하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조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4배나 많습니다. 네. 대학생 취업률 45%입니다.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지금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낮고 제가 94년도에 정권회사 입사할 때가 1000포인트였는데 지금 2600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주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밸류 프로그램에 좋은 것이다.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경제 저희와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6%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0.22%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